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토요일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셨잖아. 근데 앞으로 고3을 쌤이 그냥 다 전담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또 같이 하시던 선생님은 이제 1학년 전담으로 이제 팀이 조금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쌤이 오늘 들어오고, 내일은 재용쌤이 오셔서 현대시 일부를 좀 해줄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화작이나 문법이나 쌤이 다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재용쌤은 우리 고3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나중에 이제 최상위 모의고사 해서 문제풀이반을 개설하면 그때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에 우리 모의고사 수업을 했었거든.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아마 2월 동안에는 그 모의고사 수업이 없을 거야. 그리고 3월로 가면 그때 다시 개강이 될 겁니다. 그때 모의고사는 아마 또 쌤이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좀 보자.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수능 특강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방향을 얘기하고 난 뒤에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수능 특강을 해야 되는, 여기 앉아있는 애들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내신 범위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겪었던 3학년들을 봤을 때 수능 특강 그 두꺼운 이 모든 게 1학기 범위인 곳도 있었고, 아니면 그 일부분 나누어서 또 범위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내신을 한다면 어차피 문학, 독서, 화작, 문법 전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내신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지. 그리고 2번, 정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저 수시 필요 없는데요?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너네들 혹시 개별적으로 막 문학 문제집 풀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문학의 그 범위가 어마어마해. 사실 그것도 추려서 가지고 온 거일 건데, 수능 특강이 그래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문학으로 친다면 그 수많은 문학을 추려서 우리의 연계율까지 고려해줘서 범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시하는 애들도 어쨌든 한 번은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쌤이랑 수업이 다가 아니야. 너네들이 개별적으로 푸는 독서도 있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푸는 문학도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왜 하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일단 너네들은 책이 출시되고 난 뒤 뭐 해야 되냐면 하염없이 계속 푸세요. 끝까지 그냥 먼저 나는 3회차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 마지막 장을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수능 특강을 푸세요. 그럼 너네들이 한 번은 보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쌤이랑 같이 분석을 하면서 볼 거야. 그럼 2번 보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3월이 되면은 너네들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쌤이 또 책으로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걸 풀게 되면 너네들 3번 보는 거 맞지? 그리고 내신을 하는 애들은 내신 기간 때 또 볼 거잖아. 그럼 벌써 4번을 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거야. 근데 정시하는 애들은 또 뭐라고 해? 쌤 저 내신 안 하는데요? 그럼 요거 빼면 되잖아. 됐죠? 그럼 어쨌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그냥 어떤 학원을 가든 수능 특강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냥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기 싫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학 독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이 이제 둘 다 맡게 될 거고, 우리 독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책이 출시되고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너네들한테 숙제도 꽤 많아질 거야. 알겠죠? 그리고 좀 쉬운 부분은 같이 수업에서 다루지 말고 쌤이 인강을 찍어서 올릴게. 그러니까 조금 같이 봐야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진도도 조금 성큼성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요거 선택 과목 다음 주에 오지 마 제발. 알겠지? 그러니까 모레 화요일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수업 안 해요? 하면 안 돼. 알겠죠? 책 나오면 할 거야 제발. 알겠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죄책감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오라고 하면 오세요. 그리고 숙제 얘들아 말 안 해도 끊임없이 푸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을 전담하면서 너네들의 그 책도 많이 걷어가서 검사를 할게. 해서 관리를 좀 쌤이 빡세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내는 요거 끝이고, 혹시 질문 없으면 좋겠는데 있니? 이렇게 말하면 못하겠지?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첫 장부터 한번 펴볼게요. 자, 첫 장 펴보면 요거 블로그에서 퍼왔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인강으로 남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펌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쌤이 뽑아온 건데 목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책이 안 나오더라도 쌤이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작품이 참 많지? 갈 길이 멀어.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목차를 지나가면은 바로 이제 쌤이랑 같이 해야 될 고대가요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도 너네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우리 목차에 고전시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게 공무도화가거든. 근데 쌤은 맨 앞에 고대가요 다음 구지가를 실어놨어.
그러니까 왜 쌤 수특에서 안 하는 걸 하세요? 라고 하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기초를 좀 다지고 가려고 관련된 작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실어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한데 수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어쨌든 이 관련 연계된 작품들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어놓기는 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고전은 외우는 게 반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정리를 제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네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쌤이 그냥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먼저 시험을 치고 들어갈게. 쪽지 시험처럼 해가지고 복습용, 그 다음에 뭘 모르는지 판단하고 진단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대가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페이지 이렇게 펴주시고, 첫 페이지 고대가요라고 써있는 거 펴주시고, 이거 필기할 거야. 필기. 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듣다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생략해도 돼. 너네들이 알아서. 자, 쌤이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 좀 하면서 갈게요. 자, 고전의 시작은 고대가요고, 그러면 고대가요는 언제의 작품을 얘기하냐면 부족국가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삼국 초기까지를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내신하는 친구들은 기억해야겠지만 뭐 정시하는 애들은 뭐 그냥 스킵해도 괜찮아요. 옛날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시종합예술, 얘들아 들어는 봤지. 그치? 이게 아주 옛날에 고전의 노래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옛날에 그 우가우가 중에 내가 한 명이라고 치자. 제가 오늘 문학을 낭송할 건데 여러분들 와주시겠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은 문학이라는 예술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러면 문학을 향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일단 모여.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하면서 춤도 추면서 손잡고 돌면서 그렇게 문학을 같이 즐겼다는 거야. 다시 말해 문학과 춤과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그런 예술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원시종합예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독립성이 낮다는 거. 개개별적으로 그런 문학작품을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우리 정실어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옛날 노래들은 보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우리 함께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농사 짓는다면은 비 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비 오는 것도 알겠어. 근데 나 오늘 되게 우울한데? 이런 마음을 전달해 볼까? 이제 내 마음에 집중하는 노래가 나중에 나온다는 흐름으로 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집단적인 노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주로 같이 뭔가를 하는데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같은 것들을 우리는 집단적인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뭔가 공동에 왕을 내려다 주세요, 아니면 비 오게 해주세요, 뭔가를 바람을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람을 가지고 노래하는 의식요,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뭔가를 바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주술요라고 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거. 근데 얘들아, 이때 주술이란 거는 마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알지? 기원하는 노래가 주술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화는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만 알면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주 처음에 나와 있던 그 고대 가요들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얘들아, 굳이가 본 적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걸 본 적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수특에 실려 있던 거야. 너무나도 기초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쌤 여기 제목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배경설화라는 건 이야기잖아. 그럼 너네들이 한 가지 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문학작품이란 거는 혼자 설 수 없네. 독립성이 낮으니까 시랑 1+1으로 나오는구나. 독립성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경설화 쌤이 빠르게 한번 읽고 작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 자, 어느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 어떤 소리가 났대. 그 소리는 왕이 곧 내려온다는 계시도 전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가락구기에 임금이 된, 밑줄 그을게요,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구지봉에 모여서 또 밑줄 흙을 파서 모으고,
그리고 춤을 추며 위에 있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자, 그럼 배경설화로서 알 수 있는 건 왕을 기원하는 거 맞지? 그럼 집단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집단적인 노래의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밑줄 그었던 왕을 맞이한다 밑에다가는 의식료라고 하나 써줘. 뭔가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부르는 노래고요. 그리고 흙파네 얘들아, 이건 또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흙을 파는 노동요지. 그렇지. 노동요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거부가 뭐 하는데? 거북이를? 부르지. 그렇지. 옆에다 부름 써주시고. 부름.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내어라. 이번에는 뭐해? 명령하지. 그렇지. 옆에다 명령. 그리고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지. 그렇지. 옆에다 가정. 그리고 그러면 구워서 먹을 거야. 협박까지 해서 부름, 명령, 가정, 협박의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거북이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고 머리에다가도 네모 하나 쳐줘. 자, 우리 배경설화 알잖아. 그러면은 이걸 불렀던 사람들은 거북이를 원해? 머리를 원해? 머리를 원하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배경설화에서 읽었던 그 왕이 머리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대답할 수 있는 거, 이 왕을 내려다 줄 수 있는 거북이는 뭔데? 그치, 신과 같은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요까지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가면 얘들아, 기원의 대상도 맞잖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기원의 대상. 이렇게 끝. 끝. 근데 이게 저학년으로 가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근데 신한테 지금 뭐 부탁하면서 협박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망이 강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문제도 살짝 한번 볼게, 얘들아. 이거는 쌤이랑 같이 볼 건데, 3번입니다, 3번. 얘들 이 책 있잖아. 내가 만든 거야.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 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죽일 거야, 진짜.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해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자. 거부가 또 뭐해? 불렀어. 그리고 수로를 내놓아라. 이번에는 뭐해? 명령하는 거. 구조가 똑같네. 근데 이 부분은 묶어줘야 되지. 왜냐면 우리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은 수로를 내놔라. 그리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명령을 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유겠죠. 그렇지. 명령의 근거라고 써줘. 얘들아, 이유야, 이유. 네가 이거를 내놓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 네가 남의 여자를 빼앗았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무슨 구조? 가정했지. 그러면 너를 잡아서 구워 먹을 거야. 이번에도 뭐 해? 협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부름, 명령, 가정, 협박의 구조는 동일해요. 동일한 구조가 나왔다고 하면 맞아. 그럼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만 주고 있다. 이 정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갈까? 너 여기 지금 거북이 불렀잖아. 근데 이 거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남의 여자를 뺏어갔으니까. 그쵸? 그럼 앞에 거랑 또 비교할 때 앞은 신령스럽고 신 같은 아주 긍정의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슈퍼 부정의 대상이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차이점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리로 갈게. 할만하지? 이 부분 어려워하면 안 돼. 어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한글이야. 아직 우리 못 읽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무도화가로 갈 건데 이것도 본 적 있어야 되고 이게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겨.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배경설화 빠르게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얘들아 이상한데 사람 이름이야. 이제 이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 손질을 했대.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을 건너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미친 사람의 와이프가 소리치면서 막 막았으나 결국 그는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의 와이프는 공우, 악기예요. 악기를 뜯으며 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밑줄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다. 자,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광리자고가 이 노래를 자기 와이프한테 일러주자 그 여자가 또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러 세상에 전해줬대. 그럼 얘들아, 이 노래는 남편 그 건너지 말라고 하는 노래잖아. 그럼 집단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작품이라고 해요. 여기다 개인적 이거 하나만 써주면 돼. 개인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자, 그러면 작품도 한번 간단하게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사실 이 배경소라 막 이 미친 사람의 존재가 뭘까 하면서 무당은 아닐까 아니면 술병 들고 있으니까 뭐 술의 신은 아닐까 하는데 그딴 건 필요 없어. 알겠죠? 그냥 작품 그 자체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읽어보면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에다가 네모. 여기서 중요한 건 물밖에 없어. 근데도 임은 물을 건너시네. 물도 네모.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또 물 네모. 가신님을 어찌할까? 자, 그럼 마지막 거 볼까? 가신님을 어찌할까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네. 그럼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네? 설이법 쓰이는 거 맞지? 설의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옆에다가 체념까지도 좀 써줘. 아, 어쩔 수가 없구나. 자, 그리고 이제 물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 물의 의미가 다 다르대. 근데 쉬운 거부터 가자. 물에 빠져서 죽었대. 그럼 이 물의 의미는? 죽음, 얘들아. 물의 의미는 죽음이야. 빠지면 죽는 곳이니까 죽음이겠지. 그쵸? 그리고 얘들아, 아직 죽기 전이야. 이 부분은 물을 건넜어. 그래서 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죽음은 여기 있어. 아직 안 죽었어. 그럼 물은 우리를 갈라놓네. 그래서 얘는 이별이자 장애물로 봐요. 그래서 내신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서경별곡 얘들아 기억나?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꽃을 꺾을 거다 하면서 다른 강들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 장애물이라는 의미야. 자, 그리고 얘들아 물 건너지도 않았어. 아직 이 부분은. 자, 이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이 물, 이 말을 하면서 담긴 나의 정서.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 안 돼.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다 걱정. 사랑이죠, 사랑.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물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아까 쌤 배경설화에다가 밑줄 그어놓은 거 있지? 네.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여자도 같이 빠져 죽었다며.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요까지 배경설화까지 같이 이어서 이때의 물은 재회로 봐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배경설화 밑에다가 재회라고도 써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 이 배경설화가 나와 있지 않다면 재회까지 보면 안 돼요. 됐죠?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네들이 문제 좀 풀 거야. 자, 우리 다음 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거든. 기억에 담긴 화자의 심리 상태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아까 너네들 찾았던 그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 한번 찾아볼까? 되게 내신형이지. 내신에서 되게 많이 보지. 자, 사실은 5번까지 내려왔으면 찾았어야 됐어. 그럼 쌤이랑 같이 보자. 얘들아 다 몇 번이야? 2번 했지? 2번. 자, 우리 가실이 이것도 우리 수특에 나와 있어서 나중에 보기는 할 건데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시고 가십니까? 날 보고는 어찌 달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지금 왜 가냐고 원망하고 있지? 그럼 체념 아니니까 제끼고. 그리고 우리 3번도 가면 이것도 알아야 되지. 제망매가 우리 내신에서 환장하게 나왔잖아.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부르는 건데 밑에만 볼게. 아, 어딘가에서 우리는 만날 거야. 그러니 나는 돌을 닦아서 너를 기다릴게. 그럼 체념이 아니라 의지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알아야 돼.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번도 좀 보면 아까 쌤 잠깐 얘기했던 그 서경별곡의 일부네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일단 여해물론 이별한다면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괴다. 얘들아 괴다가 뭐지? 사랑한다면 울면서 존니노이다. 다른 건 못 읽어도 울면서 쫓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체념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 얘들아 이것도
향 묻힌 날에로 임의 옷에다가 올물이라. 그럼 임한테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역시나 의지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념 아니고요. 다는 못 읽어도 이 중간 부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해.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요거는 처용가의 한 부분인데 이것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지금은 전부 다 쓸 필요 없어. 그냥 읽어볼게. 서울 밝기,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밝은 달에 달이 떴고 밤들어서 놀다가 그 다음 들어와서 자려고 자리를 보니까 가랑이가 4개래. 원래는 내 와이프만 누워있어야 돼서 다리가 이렇게 2개여야 됐어. 근데 지금 4개네? 그럼 지금 불륜 현장 딱 본 거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얘 반응을 보면 둘은 내 와이프 건데 둘은 누구 거지? 원래 내 거지만 아자날, 요거는 빼앗긴들, 빼앗겨 쓴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것도 역시나 포기, 체념의 감정이라는 거 확인. 나중에 한번 할 거니까 얘들아, 나머지들 좀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못 읽는 거 있으면 얘들아 체크하고 쌤한테 다음에 질문 좀 해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황조가인데 이것도 얘들아 우리 수특에 실려 있는 거야. 아주 뒷부분에 실려 있는 거라서 미리 하고 가도록 할게요. 황조가는 별표 3개 쳐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 쌤 기억에 재작년인가도 황조가도 한번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고대가요의 앞부분은 무조건 다루기는 하나 봐.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배경설화가 있는데 얘들아 한번 읽고 갈게. 별표 3개. 자, 읽어보면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은 화이치위 2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어. 삼각관계라는 거 알 수 있고,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 있는 동안에 여자들끼리 싸워서 치위가 빡쳐가지고 집에 갔대. 근데 얘들아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싸운 거 보면 약간 좀 패드립 쳐. 약간 그 핏줄이 좀 다른 여자들이잖아. 이쪽 나라 이쪽 나라. 그러니까 막 화이가 약간 뭔가 좀 뭐 천한 핏줄 이러면서 혈통을 욕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가 빡칠만 하지. 그래서 집에 갔어. 그래서 유리왕이 치를 찾아갔는데 뺀지 먹어. 거부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토덜토덜 돌아왔어. 돌아오는 길에 의자에 여기 나무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내 앞에 꾀꼬리 2마리가 너무 다정하게 있네. 그걸 보고 이 노래를 지었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거? 개인적인 거지. 나 차여가지고 슬퍼 하는 거니까 개인적이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왜 별표 3개냐면 우리 고전에서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노래들 많잖아.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이 아닐까라는 거야. 그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걸로.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펄펄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펄펄 날아가고 있는 저 꾀꼬리. 펄펄 이거 표현 기법? 음상이지. 그렇지.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거든. 잘 안 쓰는 말인데 혹시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걸 첩어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음상으로 기억하기다. 알겠지? 자, 어쨌든 펄펄 날아다니는 저 꾀꼬리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쌤이랑 한 3주 4주 수업해봤으면 고전에서 꾀꼬리 새 나왔네. 무조건 뭐겠어? 객상이겠지. 객관적 상관물일 겁니다. 자, 무튼 저 꾀꼬리가 암수가 서로 다정해서 보기가 좋은데 얘들아 이 불륜들은 지울게. 알지? 다정한데 그 다음에 외로울싸 이거 물결 밑줄 해주고 이거 물결 밑줄 이유는 그렇지. 감정을 직접 제시하잖아. 항상 나오는 패턴 똑같지. 외롭구나. 이 내 몸은 내 몸 우리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돌아갈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서리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 이 사람의 태도는 체념적이지. 그렇지. 함께 갈 사람이 없구나. 체념적인 것도 확인. 자, 그러면 네모 친 거 아까 객상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왜 객상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지. 자, 꾀꼬리하고 몸의 관계는요? 꾀꼬리는 되게 다정하다며. 근데 내 몸은 외롭다며. 반대지. 그러면 요거는 대조이기 때문에 객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대조죠, 대조. 객상. 자, 그리고요. 우리 황조가를 배운다면 요까지는 더 가기는 해야 돼. 얘들아 이 2줄을 보면은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먼저 보잖아. 그래서 먼저 경치 먼저 때렸네. 선경의 구조고요. 그리고 뒤에는 나의 정서, 외롭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후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후정. 자,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봤던 거 이 세 작품을 보면은 전부 다 4줄이었지.
그치? 이거 보고 우리가 기승전결 구조라고 하거든? 그래서 웬만하게 내연으로 돼 있으면 혹은 의미단락이 4개 정도면 다 기승전결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약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전통적인 한시의 구조라고도 기승전결을 바꿔서 얘기해.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형식이라는 거야. 되죠? 전통적인 한시의 구조 이꼴 기승전결. 이렇게 같은 뜻이라는 것도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쌤 요 문제 가지고 온 건 객상 찾는 거니까 이건 니네들이 해봐.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너네들이 보시고요. 그럼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어가면 그러니까 정읍사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필기가 다 돼 있지. 너무 친절하지 않니? 이거 수능 특강에 정읍사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또 너무 꼼꼼하게 하면은 진도가 늦어질까 봐서 정읍사는 일단 쌤이 필기를 쭉 해놨고요. 이 정도는 너네들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어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그래도 쌤이 좀 간단하게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요거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일단 정읍사 자체가 아직까지는 고대가요라고 기억해야 돼. 왜냐면 삼국 초기니까 얘도 삼국초기에 나온 거거든. 그리고 이 정읍사는 정확하게 백제가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 정읍이라는 곳은 그 전주의 한 마을 이름이야. 됐죠? 그러면 지명까지도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배경서라 나중에 너네들이 읽어보겠지만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장사를 떠났대. 근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 그래서 주제가 남편의 안전 귀가, 이 정도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달을 보고 빌었기 때문에 달이 내 말을 들어주는 기원의 대상이라는 거. 쌤 여기 써져 있는 요 기억해야 할 것, 여기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에 3번, 4번 정도 때문에 쌤이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할게. 자, 그러면 앞에 봐주시고, 정읍사가 어쨌든 남편의 안전귀가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다른 거는 못 읽어도 되게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 요거는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런 부분, 그치?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쓸모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너네들 배웠잖아. 의미 없이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해? 후렴구 혹은 여음구지, 여음구. 그래서 엄밀하게 나누면 후렴구는 연마다 반복되는 게 후렴구고, 의미 없이 그냥 분위기 형성하려고 들어가는 거는 여음구라고 했어. 근데 학교에서는 후렴구, 여음구 이거 같다고 치고 같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쓸모없는 부분을 빼버려. 그리고 약간 내신으로만 좀 들어가 볼게. 이 부분을 뺐더니 얘들아 의미 단락이 총 몇 개가 돼? 그치? 왜냐면은 요거 뺐더니 이 덩어리 있고 이 덩어리 있고 요 덩어리 있잖아. 그래서 의미 단락 3개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깊게 보니까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래서 여기 6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렇게만 써놔도 너네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형식 있지 않아? 3장 6구 45자 내외 시조의 형식이랑 유사하네. 그래서 내신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 정읍사가 이런 부분을 뺐더니 시조의 원형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까지 갑니다. 정시들은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쓸모없는 부분들을 빼놓으면 6줄밖에 안 되니까 쌤이 얼른 필요한 부분만 좀 가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고전을 읽을 때 이거 아직까지 모르면 안 되는데,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 혹은 으로 읽어주면 돼. 그리고 복습할 때 제발 한 번씩은 읽어봐. 읽어야지 모르는 작품들도 때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달 너무 중요하지?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랑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구지가죠, 구지가. 거북이도 내 기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선 약간 문법적인 걸로 갈게. 우리 곰은 무조건 나오면 곱하기 2로 읽어주면 돼. 강조하라는 얘기야. 높이 강조의 전미사라고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곰도 역시나 멀리라는 뜻, 강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의미 단락으로 가면, 시장에 여럿인고요 할 때 얘들아 여다가 뭐라고? 가다, 지내다,
살다 라는 세 가지 뜻 반드시 외워. 여다는 나올 때마다 할게요. 만약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옆에 아마 써놨을 거야. 표시 좀 해줘. 가다, 지내다, 살다. 그래서 시장에 가 있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대, 이거는 마른데 진대, 그 말이야. 진흙탕 같은 곳. 진흙탕 같이 질퍽한 곳을 디디 율쉐라 할 때 이거 알아야 되지 얘들아. 율쉐라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 그래서 여기 3번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여다랑 리을제라 정도는 고정 공부하면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되겠죠? 이 정도도 체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짐 좀 놓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저물까봐 리을제라 또 나오지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끝. 이 정도로 짚어주면 나머지는 너네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읍사에서 쌤이 표시한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뒤로 더 가볼게. 근데 우리 별로 뭐 안 했어 아직. 본격적으로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향가로 가야 되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향가는 조금 낯선 작품들이 들어있기는 하더라. 아까 살짝 얘기했던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죽질환가. 근데 너네들한테 아마 익숙한 건 제망매가일 거야. 그래서 쌤이 뒤에 제망매가를 실어 놓기는 했는데 제망매가 정도는 너네들이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다 여기 써놨으니까 그거 너네들이 한 번만 더 복습을 해줘. 자, 그럼 향과 갈래도 한 번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신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향가는 언제라고 시기? 우리 백제까지 왔어. 그럼 어디겠어? 신라겠지, 신라. 그치? 그래서 우리 향가는 신라 시대고요. 신라. 그리고 또 향찰로 쓰인 고유의 정형시. 신라시대 향찰로 쓰인 고유의 정형시. 자, 그러면 얘들아 개념이 길면은 외우기가 싫으니까 향가 하면 신라, 향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 향찰. 자, 그리고 쌤이랑 옛날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은 향찰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 한 번만 설명은 좀 하고 갈게. 일단 향찰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신라시대 때 한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뭘 써야 돼? 한자를 써야 돼. 근데 한자 그대로 쓰면 한시가 돼요. 한자로 쓴 시. 근데 이거를 굳이 향찰로 썼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일단 빌려와. 한자를 빌려와서 그리고 우리말의 어순대로 쓴 것을 향찰이라고 해요. 빌려와서 우리말의 어순대로 쓴 것. 그래서 요거 내신에서 보면 이 향찰 그 자체를 빌려온 글자다라고 하여 차자표기라고도 해요. 빌릴 차자를 써서 차자표기. 그리고 얘들아 한자야. 한자를 우리식대로 바꿀 거야. 그럼 이거 입에서 입으로 불러서 전승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얘는 기록문학입니다. 기록이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 구전이랑 다르게 쓴 사람도 명확하게 남아있기도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 써놓으면 얘들아 향찰 감이 오기는 해? 그래서 좀만 더 구체적으로 쌤 설명을 하고 갈게. 한 번만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신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산에 오른다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한자로 등산이라고 써야 돼.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거는 산에 오른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우리가 직역해보면 오른다 산이잖아.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건 산에 오른다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거를 표현을 했냐면 산자를 가지고 와. 그리고 이게 어조사 의자를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오를 등자를 가지고 와. 그리고 마늘 다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음과 뜻을 빌려왔으니까 어떻게 읽을 거냐면 산의 오를 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는 우리의 어순대로 앞에 오고 싶은 애를 앞에다가 뺄 수 있었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도 해결이 돼. 왜 고유한지 알겠지? 우리 식대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정형시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뭐가?
형식이 그렇지. 그래서 향가라는 거는 향찰이 이런 거고 고유했고 그 다음에 형식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 까지도 볼 수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향가는 누가 썼냐고. 작자층 보자. 작자층. 자, 한자를 써야 돼. 얘들아, 배워야 돼, 못 배워야 돼? 배워야지. 그러면 우리 신라에서 배운 사람 누구? 사대부긴 한데 그때를 귀족계층이라고 주로 얘기하지. 귀족계층. 근데 막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많이 그 역사적 지식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막 성골, 진골 막 여기까지 나오거든. 근데 잘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성골, 진골의 그 자식들 막 뛰어난 애들 모아가지고 뭐 만들어? 잘생기고 막 그런 애들. 화랑 만들지. 그래서 주로 화랑들이 많이 불렀어. 화랑들. 그리고 또 우리 신라는 종교적으로 무슨 국가? 불교 국가니까 또 그때 우대받던 사람들 누구? 승려들이지. 그렇지. 작자층은 요런 사람들, 물론 평민도 있겠지만 요런 사람들 위주로.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도 생각해볼까? 일단 불교 국가라며. 그러면 항상 부처님 부르는 불교적인 성격이 있어야지. 불교적. 그리고 또 부처님 불러놓고 뭐 하는데? 소망 얘기하지. 기원적인 노래가 되게 많아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기원적인 노래. 대체 뭐 다른 것도 있겠지. 근데 대표적인 건 요런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정형시라고 했으니까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하고, 일단 향가는 너네들 알고 있는 서동요 같은 사구체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짧았다는 것만 기억해줘. 근데 너무 짧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네. 그래서 2배로 늘려. 몇 줄이 됐다고? 8구체가 돼요. 근데 8구체 길어진 거는 괜찮은데 약간 멋이 안 나. 간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2줄을 더 붙이네? 그럼 몇 줄? 그치? 너네들이 제망매가로 배웠던 19체 향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기억하라고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건 이 19체거든. 왜냐면 향가 중에서도 가장 완성형이거든.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해요. 정제된 형식. 완성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이 19체는 그 자체로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해요. 산회가. 산회가가 뭐다? 19체다. 19체가 뭐다? 산회가다. 이런 말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줘.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배울 2작품 모두 아니구나. 한 작품은 8구체고요. 한 작품은 19체.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자, 조금만 더 갈게. 자, 좀만 더 가보면, 자, 이 19체가 있기는 한데 얘가 그냥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기는 하거든. 근데 이 안에서도 의미 단락을 우리가 나눠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 19체 향가는 항상 요 3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9체 향가의 첫 번째 특징 3단 구성이라는 거야. 3단 구성. 그리고 내신 안 하는 친구들은 이 구성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기서결이라고 해요. 기서결. 기서결.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한시의 구조가 기승전결이었던 거랑 다르게 하나가 빠지니까 기서결이 되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 3단 구성 얘들아, 그 행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4줄, 4줄, 2줄이 되거나 3줄, 5줄, 2줄이 되거나 반대로 5줄, 3줄, 2줄이 돼. 그러면 위에는 바뀔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이 2줄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은 따로 있어. 뭔데? 낙구지. 그렇지. 그래서 이 향가 19체 향가에는 항상 낙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낙구는 항상 뭘로 시작해? 아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감탄사. 그래서 얘네들이 고정된 형식이니까 얘네들의 기능도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 찾아보면은 앞에서 했던 말들을 이 아 속에다가 전부 다 집약해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시상을 집약해요. 이 안에 모든 감정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탄사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집약과 전환의 기능. 옛날에 했던 거니까 되게 간단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이 특징을 보면은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 있잖아. 3단 구성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이 중요해.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고정된 해석이 있어. 이것도 역시나 시조의 3장 6구랑도 비슷하다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시조 아까부터 나왔지만 요거 시조인 거 알지? 그치?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인 거 알잖아. 그리고 종장에 항상 이 첫머리는 몇 글자야?
그치, 어집어. 그래서 이 구석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 향가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시조의 형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 너네들이 궁금한 게 그럼 원형이 정읍사라는 거야 향가라는 거야 라고 할 텐데 학자마다 다른 거지 뭐. 근데 약간 이쪽이 더 강한 그 지지를 받기는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는 거는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내신이 아닌 정시하는 친구들은 흐름만 좀 기억을 해줘. 흐름이라는 거는 신라시대 불교국과 불교적인 성격이 많고 기원하는 거구나.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잡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너 힘드니? 그냥 그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기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불륜 나왔던 그 내용까지 좀 보고 요거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갈게. 좀만 더 힘내. 자, 보면은 팔구체 향가 4줄 잘라서 보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되죠? 얘들아 이거 읽어봐. 그냥 서울이야 서울. 되게 세불 이렇게 세불 이건데 서울이야 서울. 그냥 외워. 서울. 아래야 좀 봐주시고. 얘들아 이 순경은 비읍도 기억나지? 나중에 오우로 변하잖아. 그래서 세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서울 밝은 달에 달이 떠있고 지금 시간적 배경을 준 거네. 그 다음에 밤 들어서 놀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어자. 얘들아 이 자 있지 자. 이것도 강조야 강조. 아까 곱하기 2 한 것처럼 좀 세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지 뭐. 들어와서 자리를 보고는 다리죠 가랑이가 4개구나. 자, 그러면 일단 불륜 현장을 봤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리 중에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 것인가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원래는 내 것이지만 아자날 요거는 빼앗긴들이거든. 이거를 빼앗긴 것을이라고 할까 얘들아. 빼앗긴 것을. 그리고 요거는 쌤이 문법적인 걸로 한번 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잘 전달할지 모르겠네. 요거 나중에 동동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요거 보면은 얘들아 빼앗다 할 때 아따의 그거 아시아 아따. 그리고 요거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때 이 니은이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이야. 뭐뭐 하는, 뭐뭐 한, 뭐뭐 할, 뭐뭐 하던 할 때 그 관형사형 어미야.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이상한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빼앗긴 을이잖아. 그럼 여기 아까 해석했을 때 뭐가 없어? 것이 없지.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 혼자서도 뭐뭐 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거 해석이 안 될 때 동동에서 한번 나올 텐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이런 게 나왔을 때 아자날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낀다 그 다음에 또 니은 이 관형사형 어미가 뭐뭐 한 것 그 자체로 명사로도 쓰였구나 라는 걸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할 때도 한번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해되기는 해? 그래서 이게 빼앗긴 것을 그 다음 어찌 할이 있고 빼앗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서리법을 통해서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처용과에서는 이 체념 끝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이 체념 말고도 요 단어도 같이 좀 떠올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와이프를 침범했지만 그래 뭐 어떡하겠니? 너를 잡아 죽이지는 않을게. 용서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근데 얘들아 너네들 알다시피 이 처용가는 불륜송 아니지. 겉으로는 불륜송처럼 불렀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이야.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이 전염의 역신이 우리 와이프를 침범해서 병을 옮기는 거야. 근데 이걸 본 이제 처용이가 아이고 와이프가 병에 걸렸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게 어머 처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침범 당했는데도 용서했지. 그러니까 이제 역신이
어머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막 돌아다닐 때 처용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집은 절대 가지 않을게 라는 그런 이제 어떤 미신 같은 문화가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벽사진경이라고 해요. 벽사진경. 이거는 보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 벽사진경. 예. 다시 말해 이제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게 오라고, 그러니까 역신 같은 사악한 것들을 멀리 가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를 벽사진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성격이 굉장히 약간 무속적이지, 그치? 무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약간 미신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헐, 여기서 끝낼라 했는데 이거 얘들아 뒤에 있는 거 한 개 더 봐도 화 안 낼 거지? 이거 어차피 그 수능 특강에 또 뒤에서 나오기는 할 건데 이게 재밌어서 아마 이거 준비할 때 나 혼자 낄낄거리면서 했는 것 같아. 자, 앞에 있는 체험관 애들아 이해됐지? 이건 아마 너네들 없을 거야. 이걸로만 좀 한번 볼게.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할게. 자, 이 우리가 향가로 신라시대 때 배운 처용가가 나중에 고려가요 때도 약간 그 소재는 비슷하게 만들어져.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겠지. 근데 이미 공통점은 너네들이 처용가를 배웠으니까 아는 거라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럼 차이점을 좀 보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나올 때 또 한번 할게. 아마 책에 없는 건 귀찮아서 안 넣었을 거야. 미안해. 자, 보면 실러 서울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와서 가랑이 보니까 4개다. 이까지 똑같지? 둘은 내 거고 둘은 누구 거냐? 자, 이까지는 똑같아. 자, 이럴 때 갑자기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이럴 때 처용아비가 이 모습을 본다면 아이고 역시는 횟감이로구나, 회 처먹을 놈이구나 라고 되게 당당한 태도를 보여줘.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사람의 뭔가 용감함이 좀 두드러지는 거지. 되겠지? 자, 그랬더니 이제 역병신이 말합니다. 청금을 줄까? 회유하는 거야. 나 이거 이렇게 넘어올래? 회유할 때 청금 돈 줄까? 처용아비야. 칠보 그 수많은 보석을 줄까? 처용아비야. 라고 이제 열병신이 막 회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청금도 칠보도 돈 같은 건 다 필요가 없어. 차라리 열병신을 잡아서 나에게 갖다 주소서. 아까는 되게 용서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회 처먹을 거라고 되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이나 들이나 천리 밖으로 처용아비를 비켜가고 싶대. 이거는 열병신이 하는 말이겠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 자, 그리고 열병신의 소원 이로구나. 처용이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소원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럼 아까 거랑 봤을 때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우리 처용의 태도 같은 거 봐줘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대화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수능 특강 저기 뒤에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잊어먹을 때쯤에서 다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노래도 있구나. 여기까지만 봐줘.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소설도 한 편 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나갔다가 소설도 같이 볼게. 그냥 쉴게요. 아휴, 그러면 다시 또 가보자 얘들아. 우리 오늘 모죽지랑가 좀 보고 조금만 보고 제망매가랑 창기파랑가도 전체만 짚어주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도 한 편, 두 편? 서둘러서 해볼게.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모죽지랑가로 갈 건데 이것도 우리 수특에 들어있는 거. 이것도 팔구체 맞네. 팔구체 향가로 있고 19체가 오히려 없네. 자, 그러면 이것도 배경설화랑 같이 있기는 한데 얘들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쌤이 요약해 줄게. 이게 어떤 화랑이 부르는 노래거든. 그리고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이거는 추모 혹은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됐죠? 그럼 이게 왜 그리워하냐면 이 배경설화 봤을 때 이걸 쓴 사람이 드고거든. 드고가 아마 그 몸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되게 고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죽지랑이라는 이 화랑이 이 사람을 막 되게 챙겨주고 막 여러 번 구해주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죽지랑이 자기를 위한 이런 헌신을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죽지랑이 죽고 나서 아쉽고 그리운 마음에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약하면 돼. 자,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벌써 추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좀 우울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간 봄을 그리워하며, 그러면 이때 봄이란 거는 진짜 계절적인 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죽지랑을 그리워한 거니까 죽지랑의 어떤 청춘, 우리의 삶, 지나간 세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점에서 이 간 봄이 비유적인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납득만 해줘. 지나간 세월. 자,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며 그 다음 모든 것, 얘들아 자 나왔지? 강조. 모든 것들이 울면서 씨름한다. 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진짜 울면서 씨름하는 거 누군데? 죽지랑이 죽어가지고 나 막 씨름하고 있는 거 나잖아. 그치? 근데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한다고 했으니까 내 감정을 이입한 이거 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요. 객상. 내 감정을 집어넣은 것. 모든 것이 울며 씨름하고, 그 다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라는 뜻.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즉. 얘들아 이거는 외워줘. 즉. 모습이야, 모습. 이거 나중에 동동에서, 얘도 동동에서 또 쓰이는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그 모습이 살쭌. 이거는 주름살이야. 주름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번 외우면 돼. 자, 그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셨구나. 자,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들아 지금 죽지랑 죽었잖아. 그럼 마치 그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얼굴에 주름살이 지녔네? 라는 건 지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면 그 옛날의 죽지랑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이라는 거 정도는 너네들이 떠올려주기는 해야 돼요. 회상. 그때 모습을 떠올려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움에도 주름살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눈 돌칠 사이에, 눈 깜짝할 그 잠깐 사이에 맛보옵디 지오리. 어렵네. 자, 맛보옵디는 만나 뵙게 라는 뜻이야. 만나 뵙게 써줄게. 만나 뵙게 지조리라는 거는 얘들아 밥을 짓다 할 때 그 짓다야. 만들다 라는 뜻이야. 만남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만남을 만들 거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잠깐 사이에 만나게 될 거다. 이거를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한다면, 일단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적인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겠지 라는 약간 그 인생의 유한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낭이요, 우리 죽지랑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에 여울길. 얘들아 여다 또 나오지? 그럼 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가다라고 읽어주면 되겠네. 그리워할 마음에 가는 길에 다부쑥 마을에. 아이고 정말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북쑥이라고 해서 되게 막 엉켜져 있는 막 넝쿨 같은 거 떠올리면 돼. 그리고 또 이 마자레라는 건 마을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혹은 구렁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럼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도 약간 좀 달라. 다시 말해서 다부쑥한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잘 밤이 있을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희망적으로 읽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 해석으로 간다면 재회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긍정적인, 그 다음에 그런 의지적인, 확신적인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이 구렁같이 조금 어두운 시어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내가 이제 죽지랑을 되게 그리워해. 그리워하다가 가는데 이렇게 다 엉켜지고 되게 막 구렁처럼 어둡고 그런 곳에서 나는 잘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조금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는 해석으로도 봐요.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탄 이렇게 써두면 너네들 이해하려나? 한탄, 아쉬움. 이제는 만나볼 수 없겠죠 하는 그런 좀 우울한 감정까지도, 탄식으로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읽기만 하면은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될 건데,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희망적과 완전 반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같이 좀 봐주시면 끝. 이것도 넘어갈게. 자, 그랬을 때 요거 옆에 2번 문제를 보면 되게 간단한 거 쌤이랑 같이 볼 건데, 답 한번 찾아볼래? 우리가 읽었던 걸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 야, 되게 쉽지?
그지? 자, 요거 답은 1번 맞죠? 추모하고 그 다음에 낭이여 그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쉬움에도 쌤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3번 관조적인 거. 이 관조가 뭔데? 지켜보는 거. 다시 말해 내가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고 밑에다가 넌지시 바라봄이라고 하나 써줘. 그리고 뛰어넘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지금 막 늙고 있는 처지야. 근데 되게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내 주름살 어떻게 아이크림 발라야지. 이건 내 삶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늙음이란 건 뭐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 뭐. 약간 떠나보내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관조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조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거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제막매가 부분은 쌤이 되게 필기를 잘 해뒀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쌤이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언급은 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아주 많이 갈 거야. 34페이지까지 가셔서 그래서 소설도 하나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설까지도 한번 같이 해볼게. 한 편 정도? 1강 정도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34페이지 펴주시고 그리고 앞부분은 사실 쌤이 소설을 못 다루는 이유가 목차가 나와도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괜히 너네들 헛수고했다고 할까 봐서 그냥 완벽하게 나와 있는 고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요거는 나 진짜 수업 준비 엄청 많이 하지 않았니? 이거 은근히 보여주는 거 알지? 아, 맞다. 얘들아 미안해. 이거 이건 없다. 이건 없어요. 소설은 살 필요가 없지. 혹시 이거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끄고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자, 고전 소설 부분도 쌤이 정리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 부분에 필기 살짝만 하고 갈 거거든. 고전 소설은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이야. 한정적. 너네들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현대소설로 가면은 진짜 난해한 것들 많잖아.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뭐 자아의 성장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 근데 고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면 사랑, 전쟁이면 전쟁, 영웅소설 싸웠다가 이겼다 끝, 가문소설 가족에서 갈등했다가 끝. 그치? 이런 것들이 주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인물 파악이지.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인물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갈등 관계가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왕이 아주 노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왕은 빡쳐 있어. 그럼 뭐에 대해서 빡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겠지. 그럼 벌써 주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용 전개가 아주 쉽게 캐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들 요거 읽을 때는 인물 나오면 무조건 네모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정서나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밑줄을 그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물에다가 네모 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나 혹은 인물의 성격들이 웬만하면은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 그거 잘 보이나? 직접 제시야, 직접 제시. 그래서 그 인물의 정서나 성격이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상황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얘가 화나 있다? 그럼 갈등하겠지. 웃고 있네? 친한 사이인가 보지. 됐죠?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좀 해주고 그리고 항상 쌤이 얘기하는 게 고전소설 애들 많이 틀리는 게 의외로 3점짜리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 일치야. 그러니까 못 읽어서 틀리는 게 많은 거니까 이런 연습을 해가지고 얘가 왜 그렇는지 그 상황 판단을 좀 하면서 와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건 이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볼 도미설화, 그 다음에 설신여 설화 요까지만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미설화. 일단 여기에 설화가 먼저 나와 있는데 설화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도 위에다가 필기 하나만 좀 해줘. 소설과 설화는 다르지. 그치? 그리고 설화에는 뭐가 있냐면 주몽, 단군 신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성시되는 그런 이야기들, 신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마을들마다 내려오는
구체적인 증거물, 우리 동네 돌미륵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전설. 그 다음에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재미를 위해서 쓰여진 민담.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는 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이 처음에 설화와 소설이 다르지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소설보다 한참 미숙하다는 거를 알아야 돼. 좀 부족하니까 이름을 같이 하지 않는 거겠지. 그럼 어떤 점에서 미숙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간다면 일단 구체성이 떨어져요. 구체성. 누가 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설화에서는 좀 초월적인 힘에 의존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별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설로 가면은 이별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 갈등하거든? 근데 옛날로 갈수록 하늘에서 천둥이 쳤는데 소리가 같이 났어. 헤어지래. 그래서 우린 헤어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인물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인물의 대결 의지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내면 갈등을 잘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는 초월적 힘이 역할이 아주 크다는 거. 요거까지도 좀 써두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미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쓸까? 유기성 3. 유기성. 연결이 매끄럽지 않기도 하겠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들뜨러진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설화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은 사실 복습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이야기 듣듯이 한번 가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 일단 도미 네모 쳐주시고,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촌에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잠옷 밑줄 의리를 알며. 그리고 왜 밑줄이야? 성격을 직접 제시지. 그렇지.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게 그냥 내신이라고 했잖아. 자, 의리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옆에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이것도 밑줄. 왜냐면 직접 제시니까. 자,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대. 근데 계루왕 네모 쳐주시고요. 이걸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야, 네 부인은 정결이 제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꼬시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드물걸? 네 와이프도 다를 거야 라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저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왕이 이를 밑줄 시험하려고. 그럼 얘들아 계루왕은 좋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정절을 시험해보고자 하고 이 정절에 대한 거에서 불신하는 인물이니까. 자, 일이 있다 하여 도미를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옷과 말 종자를 빌려줘서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대. 그리고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어. 자, 그리고 가짜 왕 네모 하나 쳐주시면 좋겠죠? 와서 그 부인한테 말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장기를 해서 이겼어. 그리고 내일은 너를 데려다가 궁녀로 삼을 거야 하면서 어지럽게 굴려고 했대.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궁왕께서는 망년된 말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하건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종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고 물러와서 밑줄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였다. 얘들아 이거는 간접 제시 맞지? 도미의 부인의 어떤 성격을? 의리 있고 또 되게 지혜로운 성격을 이런 행동으로서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지혜 이거 하나만 써줘. 지혜롭고 되게 기지를 발휘하는 똑똑한 총명한 여인이란 것도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후에 계루왕이 속은 것을 알고 밑줄 크게 노하여. 이런 감정을 보면 대립관계, 갈등관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도미를 죄로 얽어서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어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부인이, 얘들아 이거는 묶어줘.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치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얘들아 이거를 열고 닫은 이유는 뭐냐면 쌤이 이걸 왜 수특에다가 넣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제 유형 그게 생각나더라고. 항상 소설들 중에 두 가지 붙여놓고선
얘 말하기 방식, A의 말하기 방식과 그 다음에 다음 작품에 있을 B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잖아. 그치? 그리고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있지. 그럼 이따가 볼 작품에서는 또 이런 뭔가 회유하는 장면이 나올 거거든. 얘는 숨기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면 직접적인 부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 작품을 가지고 온 건 아마도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라고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묶으라고 한 거예요. 옆에다 말하기 방식이라고 써줘. 그리고 나서 책 나왔는데 아니면 되게 민망. 고민을 무튼 많이 해봤어. 자,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왕이 믿고 허락했어. 근데 부인은 밑줄 그만 도망하여. 이 밑줄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던 중에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얘들아 이거 비현실성 맞지? 하늘의 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약간 설화적인 거지.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서 남편까지 만나요. 아직 죽지 아니하였어.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아래에 이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음식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대요. 됐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까? 도미와 도미 와이프. 그 다음에 이거를 괴롭히는 왕. 괴왕. 이거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이 대립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 남녀간의 지조 절개겠지. 그렇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지조 절개일 거야. 근데 너네들 읽으면서 이 괴로왕 이 새끼를 불러 처리해야 되는데 앞에 새끼라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 소용이 없었네. 무튼 이 괴로왕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지조절개를 얘기하겠지만 이 권력층의 어떤 부당한 횡포를 폭로하는 것도 주제가 될 수 있겠지.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줘야 되는 게 이처럼 우리 소설이나 설화 중에서 이 권력자들이 민간에 있는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티프를 관탈민녀라고 해요. 요거는 근처에다가 하나 써줘. 관에 있는 사람이 탈 빼앗는다 백성의 여인을. 그래서 우리 춘향전 같은 거 수청을 들어라 했던 것도 역시나 도미설화랑 마찬가지로 관탈민녀의 그 모티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가지고 설신여까지만 쌤이랑 보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보시면요. 설신여 네모 쳐주고 윤리 어떤 동네의 평민 여성입니다. 비록 한미하고 한미는 가난하다는 뜻이야.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였다. 얘들아 이거 직접 제시 맞죠? 내신으로 접근해보면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했대. 자, 진평왕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데도 전국에서 수자리, 요거는 이제 국경 보초입니다. 보초설 차례가 되었는데 다른 아버지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가 없어. 밑에다 효성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또 여자의 몸이라고 대신에 갈 수도 없어가지고 마음 번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랑부라에 있는 어떤 젊은이 가실 네모 쳐주시고요.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 가시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나 마음가짐은 고든 남자로서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신여를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를 못했대. 그래서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어서 병사로 나가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얘들아 이거는 묶어주세요. 이 부분이 그 말하기 방식, 비교할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그럼 용렬한 밑줄 그어주고 얘들아 이거 겸손하게 말하는 거 맞지? 내가 뭐 보잘것없는 그런 남자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처하여 왔으니 이번에 의지와 기계로서 이거는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장점 어필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하기도 하고 장점을 어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으니 불초한 몸으로 얘들아 불초하는 외워줘.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불초하다 어리석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겸손하게 말하는 거 맞죠? 이렇게 어리석은 몸으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대놓고 말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설신여가 매우 기뻐하며 들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네가 이 노인을 대신해서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뭘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고 버리지 않는다면 내 딸을 아내로 삼아서 너를 받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가시리가 2번 절하고 나서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든 진정으로 바라던 바예요 라고 했다. 그리고 가실이 물러나와서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까 설신여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이거 지조절개 맞지? 그치? 응. 그러니 그대가 수자리 살러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울 동그라미 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심표입니다. 심표. 밑에 나와요. 쓰지 마세요. 거울을 가져다가 절반씩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을 가지며 말하기를 이것을 심표로 삼는 것이니 나중에 합쳐봅시다 라고 했대요. 만남의 매개체가 되겠죠 뭐. 자, 그리고 가실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설신여에게 이르기를 이건 정말 좋은 말입니다. 밑줄.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럼 얘들아 밑에다가 예지력이라고 하나 써줘.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뭔가 비범한 인물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까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 하고 떠났대. 자, 근데 마침 나라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대.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처음에 3년으로 약속했는데 6년이 됐잖냐. 다른 집에 시집가야 하겠다라고 했대. 그랬더니 설신여가 예전에 아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했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냐. 하물며 국경에 바짝가 있어서 손에 무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밑줄 신의를 저버리고 시건 또 그 어긴다는 것이 어찌 사람의 인정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의리와 지조, 절개 강조하는 부분 맞죠? 자, 그리고 아버지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대.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땅을 장성했지만 대필이 없다고 해서 억지로 시집 보내려고 해서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어. 날을 정해서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까 설신여는 굳게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대. 자, 근데 얘들아 묶어줄게.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 뒤에 이야기가. 말을 보고 운 다음에 이 말이 되게 뛰어난 말이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타고 도망가야 되지. 근데 뒤를 읽어보면은 이때 가실이 교대되어 왔는데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이 가난해서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대. 그리고 가실이 앞에다가 거울을 던지니까 설신여가 받아서 소리내고 어이구 남자가 왔구나 울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대. 그리고 다른 날로 정하여 혼인하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대. 자, 그럼 얘들아 이 말 부분이 되게 찝찝하지 않아?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왜 집어넣는지도 모르겠지. 이게 아까 썼던 그 유기성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떡밥을 회수를 못한 거 요것도 약간 설화이기 때문에 유기성이 약하구나까지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얘들아 그 같이 결혼하기로 새로 약속 잡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잖아. 자기 결혼하러 왔는데 그런 건 처리를 안 해줘요. 왜냐면 설화니까. 되죠?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 있는 문제는 요거는 쌤이 퍼온 거야. 좀 문제가 앞에 있는 거는 쌤이 조금 좀 쉬운 것들을 골라왔다면 요거는 아예 세트로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니까 오늘 나갔던 내용들은 여러분 복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 강조하지만 이게 너네들의 문학의 전부가 되면 안 돼. 너네들 개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꾸준히 따라오면서 우리는 수능 특강만 조진다는 표현이 맞니? 수능 특강을 해결한다, 해치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고생 많았어.